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와, 제가 벌써 40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혼자 된 지도 벌써 5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네요. 혼자 되었다는 말을 바로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했어요. 사실 아직도 가끔은 실감이 안 되는데 벌써 5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네요. 바로 어제일같이 선명한데 말이죠. 물론 그런 부부들이 많게 하겠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겠지만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모든 조건이 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뭐 집안은 당연하고 학벌이나 직업 같은 것들 다 말이죠. 저는 가난한 집 홀어머니에게서 자랐거든요. 당연히 대학도 못 갔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고 말이죠. 연애는 행복했지만 결혼하는 과정과 결혼하고의 나서의 일상은 불행했습니다. 물론 남편 때문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시댁에서 저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엄청나게 저를 미워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겠다고 처음 인사를 간 날부터 험난함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이런 며느리 보자고 여태 힘들게 너 키웠는 줄 알아?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좋은 사람이랑 하는 게 결혼인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못 배워먹고 가진 거 없는 애는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 요즘 세상에 그건 나쁜 거다. 정말 최선을 다해 반대하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저를 불러다 놓고 돈 봉투를 주신 적도 있으세요. 내가 너 같은 애들 속내를 모를 줄 알아? 어차피 다 돈 떼이잖아. 이거 받고 제발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라. 어? 사실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은 이런 결혼은 모두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남편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뭐 화를 내고 안 된다고 드러눕고 이런 건 아니었고 거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감당도 안 될 만큼의 술을 마셨고 급기야는 회사에 휴직계를 써야겠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해요. 남편이 그 지경까지 가자 시댁에서도 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이 오는 건 자존심이 너무 상하셨던 건지 시누이를 보내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대체 우리 오빠를 어떻게 홀렸길래 사람이 저렇게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결국에는 이기셨네요. 아니고 표정과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까지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까지 본 시어머니가 니들 마음대로 니들 알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거든요. 한 가지 고집을 부린 게 있기는 했습니다. 예단 몇 가지는 꼭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건 솔직히 당시에 제 형편으로는 마련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저도 굉장히 무리해서 마련한 예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받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은 며느리를 들이다 보니 이 정도밖에 못 받고 아들 장가를 보내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저희 시댁이 엄청나게 부자인 것처럼 좋은 집안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중상층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딱 그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그냥 전업주부셨어요. 시누이와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세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은 딱 그 정도 말입니다.
제가 어디서 시댁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러거든요. 대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이었길래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냐면서 말이죠. 뭐 잘 살고 돈이 많다고 사람을 더 무시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너는 정말로 우리 집의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각오로 살아도 다 줄까 말까인데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성의도 안 느껴지면 어쩌라나 말이니? 어? 저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노력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좋게 봐줄 마음이 하나도 없고 뭐 하나 실수하나 눈에 불을 켜고 흠잡을 거리만 찾는 사람 앞에서 제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당시에는 제가 정말 모자라고 못한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결혼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당한 일들은 남들의 수십 년에 비할 정도는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슬프지만 말이죠. 지금 사연을 쓰다 보니 당시에 당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네요.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 내 화장대 위에 금반지 못 봤니? 저를 불러서 하루 종일 청소를 시킨 날 오후였어요. 정말 진이라는 진은 다 빠져서 당장 물컵을 들 힘도 없었거든요. 혼자 대청소에 문틀까지 다 닫게 만들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날카롭게 묻더군요. 반지요? 저 그런 거 못 봤는데. 네가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다 쓸고 닦고 했는데 너 말고 그러면 누가 봤다는 말이니? 내가 분명히 오늘 오전에 화장대 위에 올려놨는데. 저는 정말 못 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정말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오는 날이면 늘 귀중품 같은 건 어디다 숨겨두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도둑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못 봤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네가 가져갔지? 결국에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뭐 저를 그렇게 본다는 걸 아예 모르지 않았지만 막상 입에서 직접적으로 그 말이 튀어나오니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날 만큼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못 봤어요. 어흥어머머, 너 우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울어? 아직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서는 막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없는 집에는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비싸 보이는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내니까. 저 정말 아니에요. 네가 아니면 누구야? 오늘 하루 종일 너랑 나밖에 집에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억울한 척 눈물을 흘리면서 추작을 부려. 그게 네 남편한테나 통하지. 나한테도 통할 숭 싶어? 어?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나왔어. 뭐야? 언니, 아직 안 갔어요? 너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오늘 오전에 내 화장대에 금반지, 너도 봤지? 분명히 거기 있었잖아.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시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치웠는데.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누이가 오전에 외출했는데 그 전에 시어머니의 방 화장대 위를 치운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저를 잡은 거고요. 그랬어? 어디에 뒀는데? 그 안방 작은 서랍 맨 위에 넣어놨지. 너는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시어머니는 머쓱한 듯 제 눈치를 보셨지만 끝까지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는 안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서러운 일을 경험했지만 손에 꼽게 서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집에 서류를 두고 온 게 있는데
회사로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서류를 챙겨서 신우이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 외의 사람과 마주쳤어요. 어머, 너 진영이 아니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다시 고등학교 때를 떠올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동참을 우연이라도 만나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하지 않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심하게 왕따 당했었거든요. 가난하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말이죠. 대리님, 아시는 분이세요? 나랑 동창인데, 민재 씨는 진영이랑 어떻게 알아? 저 새언니예요. 신우이의 그 말에 동창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를 전해주고는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기 그곳에서 저를 괴롭혔다는 아이와 계속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의 악몽이 떠올라 손도 떨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 와중에도 혹시나 신우이에게 제 이야기를 했을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창도 이제 성인이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 자랑스러운 과거는 아닐 테니 모르는 척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쪽팔려서 회사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왜? 무슨 일인데? 나 정말 세언니 너무 싫어. 너무 싫다고. 어쩌다 우리 집안에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만들어. 그 동창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 대리님이 새언니랑 동창이었대. 근데 왕따였대.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가난하고 냄새나서 그런 사람을 내 새언니라고 소개했는데 그 대리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나를 얼마나 무시했겠냐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면 내가 고기를 어떻게 들고 다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신우이에게도 화가 났지만 그 동창에게 말이죠. 걔가 그렇게 말해요? 네. 나 따돌림 왕따 주동자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순간 신우이는 멈칫하기는 하더군요.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했구나. 그리고 여전히 못됐구나 하고 말이죠. 왕따를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나 같아도 언니 같은 동창 싫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것 같기는 했습니다. 못돼 먹었으니까요.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 회사 앞에 오지 말아요. 절대. 아가씨가 안 부르면 저도 갈 일 없어요. 너 지금 신우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 맞잖아. 너는 참 주제를 모른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같은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무슨 소리를 듣던 무슨 일을 시키던 국으로 자빠져서 다 들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토를 달기는 달아. 저는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남편이라는 놈은 뭘 하고 있었어? 하는 생각 말이죠. 남편도 남편대로 중간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제가 잘 지내기를 정말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더더욱 참아보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가지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언젠가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세월이 지나기도 전에 비극적인 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너는 멀쩡한 게 하나도 없구나. 어쩌다 내가 이런 걸 며느리라고 드린 건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문제로 시어머니에게도 엄청난 구박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좋은 엄마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날은 남편과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남편과 함께 와보라고 해서 예약을 잡아둔 터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일 아닐 걸로 생각했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하면서 돌아서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번호로 말이죠. 이준명 씨 보호자분 되시죠? 그리고 아직도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전화를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때 뛰어와요. 그리고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죠. 그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과 마주 있습니다. 옆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무슨 말을 하고 들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홀린 듯 멍하니 남편에게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고 끈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을 놨습니다. 눈을 뜨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병실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아까 그 장면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만 상기되었을 뿐 말이죠. 여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물어물어 도착한 곳은 남편의 빈소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아래로 수많은 국화꽃 그리고 숨이 넘어갈 듯 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멍하게 넋을 놓고 있는 시아버지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누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를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든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죽었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니년 때문에. 머리채를 잡히고는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남편은 저와 약속한 시간에 병원에 향하다가 어느 음주운전자에게 치였다고 했습니다. 손을 써볼 여지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죽으면 죽었지 결혼을 허락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인연이 내 아들 잡아먹을 거라는 거 그때도 알았는데 왜 가는 길에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야. 시아버지만 조용히 말로 말릴 뿐 그 어느 하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긴 했을 테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온전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이 죽었어야지. 왜 내 아들이 죽어? 왜?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맞아가면서도 빈소를 지켰습니다. 아니,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경기를 일으키다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셨거든요. 엄마도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언니가 그만 가요. 아니, 그래도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여기 계속 있겠다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도 진짜 죽어야 성이 풀리겠어요? 당장 나가라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차오르니까. 네, 저는 남편의 빈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며칠 동안 밥도 한 끼 못 먹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남편의 친구를 통해 듣고 시댁 식구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다녀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서러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대응도 못하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정신도 없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와서는 제 짐을 다 싸놨더라고요. 그러고는 현관 앞에 내놨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더 챙길 짐이 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통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수중에 있는 돈이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처음 며칠은 찜질방이니 모텔이니 하는 곳들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돈을 떨고 먹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을 따라 죽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실행할 용기가 나지도 않았고 말이죠. 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작은 반지하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서울에서 방 얻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보증금이 걸리는 방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의 방이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돈을 벌기도 벌어야 했지만 그 거지 같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더더욱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신을 학대시키듯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기절하듯 잠이 드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몰골도 끔찍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몇 개월 동안 한 10년은 늙은 듯 했거든요. 피부도 푸석하고 살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굉장히 아파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일도 힘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목욕탕 청소, 건물 청소,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죽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제 손으로 할 용기는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내고 싶었을지도요. 그렇게 일을 하니 통장에 돈이 모이기는 했습니다. 집도 서울에서 그렇게 싼 곳 있나 싶을 정도로 싼 곳에 살았지. 쓰는 돈도 없었으니까요. 뭘 제대로 먹지도 사지도 않으니 돈이 모일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당시에 저에게는 그것도 큰 돈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살겠다고 아등바등 일하는 거 보소. 독한 년 같은 일하고. 여기에 도장이나 찍어요. 그러면서 서류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제가 뭔가 싶어서 보려고 하자 시누이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읽으면 알기는 해요. 어차피 이해도 못할 내용인데 도장이나 찍어요. 없으면 그냥 지장 찍고.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내 아들 재산 다 우리한테 양도한다는 서류다. 남편이 들어둔 보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제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걸 저에게 주기 싫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 온 거고 말이죠. 왜? 못 찍겠어? 너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돈도 가져가겠다고? 내가 너를 살려둘 성 싶어? 말 더하게 하지 말고 빨리 찍으라고. 시누이가 저의 손목을 확 잡아 끄는 바람에 제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듯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시누이나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고 말이죠. 니년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당장 도장 찍으라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등신이냐 호구냐 미친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돈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너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니 잠이 오기는 와.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그게 되니? 그날 너랑 병원에 갈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 내 아들은 살아있을 텐데. 그날도 엄청난 악담이 이어졌습니다. 너 같은 건 평생 고생하다 불행하다 죽어야 해. 절대 행복해질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거라. 알겠냐? 만약 어디선가 네가 잘 산다는 말만 들려와도 내가 너부터 잡으러 올 테니까.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한 뒤 제 머리를 한 대 퍽 하고 치시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겠더군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녀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보다는 조금 나은 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저는 저를 편하게 두고 싶은 마음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정말로 컸을 때이니까 말이죠. 뭐 물론 지금도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던 때였으니까 말이죠. 만약 저에게 제대로 된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저는 그 고통에서, 그 지옥에서 조금 더 일찍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은 이 건물 주인분인 회장님이 건물 둘러보러 오시는 날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청소하는 건물의 건물주인 회장님이 건물을 둘러보러 오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더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번쩍번쩍 광이 나게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번쩍 들었더니 그곳에는 부모님 뻘 되는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굉장히 놀란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왜 이러세요?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분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더군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집 누구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미자예요? 그리고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신사분 입에서 저희 엄마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네? 저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팔찌는 엄마가 준 거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유품이라는 걸 단 하나도 남기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가진 게 없으셨으니 남기고 갈 것도 없었다 라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엄마라고 하자마자 그 신사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상황을 짐작건대 엄마가 생전에 아시는 분이었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그 이상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주저앉은 신사분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분이 오늘 제가 일하는 그 건물에 들린다던 회장님이었던 겁니다.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 건물의 건물주가 뭐 하는 분인지는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중견기업의 회장님,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가, 뭐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라는 생각에 머리에 물음표가 한 100개쯤은 떴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서는 말했어요.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말이죠. 그러면 자네의 이름이 이진영이야. 제 이름을 아는 것도 정말 놀랄 노짜였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신사분은 더 크게 오해를 하시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으셨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현실이 아닌 듯 뭐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가 내 딸이구나. 네가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보고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분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내 딸이 맞아. 내가 미자한테 아들이든 딸이든 이름은 진영이로 짓자고 했으니까 그 이름도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그리고 이 팔찌, 이것도 내가 미자한테 처음 사준 선물이었어. 저는 그 현실을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가진 거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무시라는 무시는 다 받아온 하찮은 인생을 살던 제가 건물 청소를 하다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재벌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드라마로 써도 욕먹을 거예요. 개연성이 없다고 말이죠. 너는 내 딸이 맞다. 내 딸이 맞아. 네 엄마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얼마 전에 이미 예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니.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모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고 집안의 기대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엄마와 살기 위해 뛰쳐나왔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엄마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괴롭혀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는 죄스럽다고 오열하셨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조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돈도 많이 주고 제대로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해 줄 거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미자 이야기만 해도 숨이 넘어가시니 차마 찾을 생각을 못했고 돌아가시고 나서 찾으니 도저히 행방을 알 수가 없더구나. 나는 그게 죽어서 그랬을 거라고는 정말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라도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이죠. 사실 저는 그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저에게 엄마와 본인이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더군요. 저도 그제야 내 아버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니 저와 닮은 것 같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찾았다고 해서 저에게 달라진 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뭐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저나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엄마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말이죠. 그 사실을 생각하면 곱게 봐지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 집을 어떻게 아시고는 찾아오셔서는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제 자리인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의 저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도 제발 레비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사흘이 멀다고 찾아와서는 잘못을 빌고 저를 설득했어요. 사실 다른 말이었으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말을 하니 문득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이죠. 저희 엄마는 살아계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런 딸이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 속상해하실 게 뻔하긴 했으니까요.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살다 그런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아마 그 전에 저였다면, 저에게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죽을 때까지 들어갈 볼일 없는 집이었을 겁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적응을 다 못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불편하고요. 하나둘 적응하느라 바쁜데 아버지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알아보니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구나.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부하거라.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 라고 말이죠. 공부를 다시 하라고 하는 말씀은 반갑기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더 하고 싶었는데 형편 때문에 전혀 관심 없는 척 하나도 아쉽지 않은 척 했던 게 바로 공부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하나둘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같이 밥이나 먹자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태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아버지의 회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 들으신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 회사였고요. 네, 바로 신우이의 회사이자 저를 따돌렸던 그 동창이 다니는 그 회사가 바로 아버지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회사로 나오라고 했을 때 조금 망설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 두 사람을 마주칠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뭐 그 말도 웃기긴 하네요. 당당한 게 맞는 건데 말입니다. 마주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제 걱정이 괜한 걱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했지. 정말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신우이와 그 동창을 한 번에 말이죠. 두 사람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는 듯 하더군요. 화장실 만나러 왔어? 저를 먼저 알아본 건 다름 아닌 그 동창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단번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봐오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머리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시에 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손질이 잘 된 머리에 반들반들한 피부를 한 채였으니까요. 꼬리, 그게 뭐예요? 뒤늦게 저를 알아본 신우이가 경악스러운 얼굴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마 신우이는 제가 자기를 만나러 오면서 일부러 힘을 그렇게 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전에 그러고 온 거 쪽팔린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러고 왔나 본다. 언니, 그러다 가랑이 찢어져. 돈 한 푼 없는 사람인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건 뭐 어디서 빌렸대. 그래 진짜. 신우이가 정말 저를 무시하는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가져서 여유가 생기면 그런 말 따위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말이죠. 빌린 거 아닌데요. 그리고 아가씨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빌린 게 아니면 뭐 그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언니가 언니 돈으로 사기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리고 언니가 우리 회사에 나 아니면 올 일이 대체 뭐가 있는데요? 진짜 거슬리게 하네. 급기야 신우이는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툭 밀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집에서 몇 번 뵌 적 있는 아버지의 비서분이 저를 마중 나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신우이와 그 동창이 정말 경악할 만큼 놀란 얼굴로 저와 그 비서실장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이죠. 아니, 실장님이 어떻게?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이 회사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제가 뭔데 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한 거겠죠. 왜긴 왜야. 회장님 최근에 찾으신 따님분이시니까 인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비서실장의 그 말에 두 사람의 입이 떡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도 제가 처음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터였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먼저 입을 뗀 건 동창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 제가 바로 대답했고 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아는 사이냐는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아, 같은 고등학교 다닌 동창이에요. 친구분? 아니요, 친구는 절대 아니고요. 제 그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동창과 저는 절대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그런 대답에 동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면서요. 그리고 그 동창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신우이가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지간히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우리 회장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뭐 그런 말 말이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비서실장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기다리시겠네요. 올라가죠.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아마 그 순간이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그날 아버지는 비서실장님에게 로비에서의 그 만남을 전해 들으셨는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이야기하면 단번에 해결해 주실 태세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두 사람 다 용서하거나 한 건 절대 아니기는 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지난 일, 그리고 어찌되었든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었잖아요. 막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제 이런 모습 자체가 고통일 테니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먼저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사실 무슨 말을 할지는 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갔어요.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이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진영아, 내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한 감정이 들어? 그건 정말 미안한 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인 거 몰랐으면 평생 몰랐을 감정 아니야? 사실 웃기기는 했습니다. 뭐 어린 시절 잘못이라고 넘어갈 거였으면 그때 신우이와의 심부름을 하러 왔던 그 만남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죠. 저번에 우연히 만났을 때 네가 신우이한테 그랬다며 가난하고 냄새나서 왕따 당했었다고. 누가 주동자인지는 쏙 빼놓고서. 나는 그때 생각했는데 한 번 망가진 인성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구나 하고. 제 말을 듣는 내내 동창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손까지 덜덜 떨더군요. 얼마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동창은 사내 커플, 사내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남편도 저희 아버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에게 그렇게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네가 하라는 건 뭐든 다 할게. 죽으라고 하면 그런 신용도 할 수 있어. 제발 나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줘.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썩썩 비는 동창의 모습을 보고 참 우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힘에 의해 이렇게도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안해하는 그 사과도 믿기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는 건 제 적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비록 저를 고등학교 시절 내내 왕따를 시켰던 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내 눈에 띄지 말고 쥐죽은 듯이 살아. 그러면 나도 너는 없는 듯 생각하고 아무한테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네가 자꾸 눈에 띄면 예전 일이 생각이 날 거고 그러면 나도 화가 날 거잖아. 제 말에 고개를 100번은 끄덕이던 동창이 고맙다는 말은 100번은 하고서는 그 자리를 서둘러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눈에 띄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지키고 있어요. 뭐 제가 아버지 회사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었습니다. 시누이는 잔뜩 기가 죽어서는 제 눈치를 봤는데 시어머니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 아들은 그렇게 보내놓고 혼자 호강하며 살겠구나. 굉장히 분해하더군요. 뭐 시어머니로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어딘가 탓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게 저였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엄마,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아마 그러지 말라는 신호였겠죠.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 딸이었으니까요. 제가. 너도 양심이 있다면 얘한테 헛짓거리는 안 할 거라고 믿으마. 그런데 그 말이 조금 어이가 없기는 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보낸 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죄책감 들껴요. 그런데 어머니,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날 음주운전을 한 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어머님은 남편을 친 그 사람보다 저를 더 미워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신우이 때문이었겠죠. 이제는 하나 남은 자식이니 말입니다.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언젠가 그러셨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가둔 미운 감정만 남아있겠죠. 언니, 그래도 아가씨한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헛짓거리는 안 할 거라고 약속할게요. 대신 앞으로 절대 2번 다시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꼭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은 끝났습니다. 아니, 뭐 다 산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앞으로 만날 일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없었으면 해요.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 작정이니까요. 아버지는 제 동창일과 시누이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알아보셨겠죠. 내게 찾은 딸이라 그런지 저에게 굉장히 끔찍하시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으세요. 아마 제가 뭔가 해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쭉 쓰고 보니 저도 정말 이게 다 내가 겪어온 내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그리고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직 다 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인생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남편을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제가 아버지를 찾게 된 걸 진심으로 기뻐해 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줄 알았고 말이죠. 하지만 한 해, 2해 지날수록 더 사무치게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버려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더 빨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저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건지는 몰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생각이 없냐 뭐 그런 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된 아버지도 그래도 혈연관계라 그런지 정말 많이 의지가 되는 요즘이에요. 가족이 하나라도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힘이 되는 거였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간 제가 참 외로웠었다는 생각도 많이요. 물론 힘든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슬프다는 이유로 상황이 그렇다는 이유로 제 삶을 너무 막대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요. 공부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좋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네요. 거의 일대기 수준이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지는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미있으셨을 걸로 생각하지만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사라는 말이 있죠. 제 인생이 정말 딱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 혹시 지금 불행하거나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꼭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뭐든 된다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들으시는 모든 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고민으로 여기 글을 남겨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익명이니 알아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온전히 저를 딸 같은 마음으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갈림길에 서서 일어나려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여기저기 맡겨지면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친척집에서 살면서 나름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빠르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제 생활을 가지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늘 자라오는 내내 번듯하게 부모님이 다 계신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내색하기는 싫어서 늘 참아왔지만 그래도 가정을 향한 열망은 있었는데요. 함께 직장을 다니던 동료가 어느 날 저에게 괜찮은 인연을 소개시켜준다고 하기에 만나봤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남자가 참 자상하고 잘해주는 것이 저도 점점 마음에 끌리더군요. 딱 제가 바라던 느낌의 이상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당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랑 동생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해.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왈칵하고 울음이 쏟아지던지 평생 저에게 있어서 강렬한 열망이었던 가정이 생긴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직장에 취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저보다도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남자친구에 비해서 혼수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정이었어요. 그런 사정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얼른 너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어차피 우리 돈 될 건데.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하더군요. 부모님도 이쯤 되니 저와 결혼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집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웠어요. 초반에 어머니를 뵈러 가서 제 사정을 직접 말씀드려야 할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머니는 이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딸이 더 생긴 것만으로 만족한단다. 마음 쓰지 말거라.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몇 번이나 얼굴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나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에 수중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선물을 사고 그렇게 아주 부족한 사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집을 준비해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역시 초반에 남편과 늘 시댁에 가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잘해드리고 싶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던 차 뭔가 조금씩 주변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결혼을 한 건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했던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여전히 잘해주긴 했지만 매번 시댁 모임 약속을 잡고 가족 위주의 시간들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부부가 일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아가씨와 함께 주말을 보내길 바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해주시는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으나 결혼 전 생활과 결혼 후 생활 환경이 갑작스레 너무 달라지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니나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고 그런 와중에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자주 보며 흠을 보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지연아, 너 집을 너무 안 치워놓고 다니는 거 아니니? 우리 상진이는 내가 아주 깔끔 떨면서 키웠어. 너 살림 좀 배워야겠다. 맞아요, 언니. 내가 봐도 집이 좀 더럽긴 하네. 제가 청소한다고 한 건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창틀에 먼지 좀 봐라. 이런 것까지 싹 닦아야지. 대충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만 하면 청소가 아니야. 걸레 좀 가져와 봐라. 아휴, 정말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이제 할 줄 알았더니
이 집의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잘하면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어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집에 그냥 툭 떨어진 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가씨나 저만 보면 저와 통화를 하고 뭔가 말할 기회만 생기면 계속해서 남편의 안부를 묻고 남편만 챙기길 바라시더군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침부터 배를 누르고 들어오시고 어떤 날인 제가 잠깐 아침 운동하러 간 사이에 들리셨는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어디 갔니? 어디 갔는데 이 시간에 집에 없어. 저 운동하러 왔어요, 어머니. 지금 8시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군요. 내가 니네 집 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아침부터 데려왔는데 집에 없으면 어떡해? 빨리 들어와. 그 아침에 갑자기 어머니 친구들을 데려와서 신혼집을 보여주신다니요. 청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 있고 제 일정도 있는데 전혀 안중에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너무 황당해서 대체 내가 알던 어머니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날 그렇게 어찌어찌 손님 맞이라고 저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제대 쳐다보고 따져대시는 어머니의 친구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도 좀 전의 일처럼 화가 납니다. 이날 정말 너무 불편하고 황당해서 혹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실까 싶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요? 엄마가 우리 집 사줬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친구분들 데려오신 건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반응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허락했는지 알잖아. 아무것도 없는 너 데려와서 결혼한다 했을 때 엄마 마음은 뭐 좋았겠어? 근데도 다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신혼집까지 해주셨으면 그 정도 효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네? 뭐? 이 말을 들으니 머리가 몽롱하면서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더군요. 어렵사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빈몸으로 온 며느리를 맞으셨으니 이런 집을 사주신 것에 대해 무한 감사를 해야 했던 것이구나 하면서요. 이날 잘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이 어머니는 툭 하면 저에게 잔심부름을 시키셨고 아가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반나절 넘게 머무르다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솔직히 이 정도 집 해주고 돈 없는 며느리 받아주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니 뭘 시키니 복 받은 줄 알아라. 그 말을 들으니 점점 헷갈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는 제가 나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 어디선가는 자꾸 우라가 올라오는데 뭐가 정상인 건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조금은 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해도 남편의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너는 진짜 고마운 걸 모르는구나. 부모님이 본인 노후 준비한 것 떼서 우리한테 이 집을 주신 건데 네가 며느리로서 잘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어느 날부터 차라리 그냥 결혼 전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해주었으면 안 했을 텐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집을 해올 테니 너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후회가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고 저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아버님은 이런 집안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어머니와 아가씨만 매번 돌아가면서 접촉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시어머님은 더 제 집처럼 자주 드나드시고 남편은 한창 몸이 피곤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지친 저에게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간은 임신해서 배 불러 있었으니 참았다는 양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급기야는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일어나서 우리 애 좀 봐줘.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나도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드냐.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 이런 집에 살면서 내가 다 돈도 벌어주는데 그깟 육아가 대수냐? 뭐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육아 스트레스에 저런 말이나 하는 남편까지. 저는 그대로 남편이 던진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쳤어요. 당신 돈 벌어오면 끝이야. 나도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그럴 수 없잖아. 당신이 육아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나도 이런 말 안 해. 정말 손가락도 안 하면서 나한테 모두 맡기면 어쩌라는 거야. 야, 애 보는 걸 뭘 둘이서 해. 우리 엄마는 바깥 일하면서 나랑 여동생 다 키웠어. 옛날 할머니들은 4명, 5명 낳아도 잘만 키웠다고. 근데 넌 하나 낳고 키우면서 그게 뭐 힘들다고 이 난리냐? 참나, 너 그냥 힘들다고 나한테 떼쓰고 징징거리고 싶은 거잖아.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뭐, 산후우울증? 야, 애 낳고 우울증 걸리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우울증 걸렸겠다?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있어.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생살을 찌르는 마냥 아팠어요. 이 정도면 예상 가셨겠지만, 네, 저희 남편은 폭력 남편이었어요. 언어 폭력을 서슴없이 해대고 신체적으로 저를 위협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던진 물건에 아이가 맞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본인도 나름 아빠라고 아이가 제가 맞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더니 그제야 손을 내리더군요.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제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몸을 움찔거리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는 제 얼굴을 아기가 보고 그 작은 손으로 억지로 제 손을 잡아서 제 얼굴 가까이로 올리더니 눈물을 닦게 하려고 용을 쓰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어린 생명에게 어쩌자고 이런 장면을 보게 한 건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떻게든 견뎌보자. 나만 참고 살면 될 것이다 하면서 버텨보기로 했으나 그럴수록 인생은 더욱 매섭게 제 얼굴을 핥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남편에게 빌었던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는데 저도 모자라서 아이한테도 손을 댈 것 같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물건 던지는 버릇이 특히 더 심해졌는데 예전엔 그래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던지진 않았는데 이젠 아이를 안고 있어도 막 던지더라고요. 그날은 혹여나 아이가 다칠까봐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바짝 엎드렸더니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우스웠는지 웃기 시작했습니다. 꼴 좋다, 꼴 좋아. 그러니까 누가 남편한테 대들래?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면 고맙다 감사하다 절을 할 노릇이지. 그러니 왜 대들긴 대들어? 아, 너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라. 어? 엄마가 저번에 그러는데 자기가 요리 좀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 했더니만 네 표정 안 좋았다더라. 엄마한테 표정 관리 잘하고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도 잘하고 엄마한테 꼬박꼬박 안부 전화 놓고 나 낳아준 부모님이면 네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 똑바로 보시라고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선 우리 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요. 저야 뭐 이미 망가진 인생이니 그렇다 쳐도 이 작고 죄 없는 어린 생명만큼은 이런 아빠 밑에서 도저히 자라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성애라면 모성애일까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한참 두고 보다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혼할래요. 도저히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요. 뭐? 이혼? 야, 너 그 갓난쟁이 애 데리고 어떻게 살 건데?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뭐 방법이 있긴 하냐? 어? 야, 너 지금 이혼이란 말로 날 협박하려 하는 거지? 감히? 그래, 오늘 해보자, 이혼. 아, 나가!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화가 나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라며 내쫓았습니다.
한겨울 억지로 떠밀려 나가면서 쫓겨나던 그날, 저는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옆에서 차가 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천천히 서 있었어요. 내 삶이 너무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이대로 삶이 어떻게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혼잡한 도로에서 차들이 다 저를 비켜가고 점점 한적해지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걷고 걸어서 공원을 돌고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춥고 힘든 날이었거든요. 들어가 보니 아이는 엄마 어디 갔었냐며 저에게 와락 안기는데 남편은 그 뒤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너 이제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이혼이야. 살림 똑바로 하고 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알았어? 네 주제를 알라고. 남편은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툭툭 치며 저 따위 말을 하는데 이때 정말 머리가 핑 돌면서 저도 무슨 정신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에 이끌려 말하게 되었어요. 이혼해요. 뭐?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되묻더군요. 야, 너 이혼하면 너는 뭣도 없고 또 쫓겨나는 거야. 네 몸만 갖게 나가게 할 거야. 이게 뭘 무서운 줄 모르네? 알았어요. 이혼해요. 저만 나갈게요. 남편은 그 말에 더 분을 못 참고 고성을 질러대는데 저는 멍하니 제 짐을 챙겼어요. 이대로 사나 저렇게 사나 나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생을 원만하게 유지하긴 힘들 것이다 싶더군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분노와 신에게 괴롭힘을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기와 같이 가겠다고 말해보려 했으나 이미 남편은 또 뭔가를 집어던지고 있었고 아기가 놀라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나보다는 아기가 제 아빠와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낫겠지 싶더라고요. 이 좋은 집에서 산다면 굶고 살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멋지고 좋은 집에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이에게 아빠로서는 잘했으니까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제 손녀와 조카에게는 잘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집에서 저만 사라지면 될 일이었어요. 남편도 몇 번이나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면 된다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가슴을 도려내듯 아기를 안고 한번 입을 맞추고 짧게 기도를 한 뒤 나오게 되었어요. 그 뒤의 사정은 어쩌면 남편과 살 때보다 더 혹독하게 느껴졌어요. 우선 갈 곳이 없었어요. 친부모가 있었더라면 거기에서라도 머물렀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잠깐 친구네 가서 머무르다가 친구는 단순 부부싸움인 줄만 알고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먼 친척댁에 연락해서 가 있었지만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너 어쩌다가 이혼을 하고 애도 버리고 나온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게 좋겠다. 하고 저를 질책하듯 말씀을 하시는데 오래 머무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찾아서 겨우 나오게 되었어요. 거의 5년간 경력 단절이 되었기에 예전 같은 직장은 다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만들어서 사는 신세가 되었으나 그 사이사이 제 마음에 물밀듯 들이치던 아기를 향한 그리움, 이혼의 서름과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기가 미친 듯 그리워졌던 그 밤들을 이기기 힘들어 억지로 야단의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일을 하면서 견디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그때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견뎌주었던 제가 어쩌면 대견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제 사정을 딱하게 보신 편의점 사모님께서 말을 하시더군요. 지연 씨, 그러지 말고 다른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 네? 제가 뭔가 잘못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말이야. 이렇게 젊은 내 애기 엄마가 애기도 못 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 돼서 그래. 아직 젊고 머리도 돌아가니 다른 걸로 좀 자리를 잡아서 얼른 애기도 데려오고 해야지. 우리 딸도 사위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일 절대 그만두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 능력 키우라고.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쿵하더군요. 당시에는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는 있었으나 겨우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내며 아주 조금의 저금을 할 수 있었을 뿐 크게 제 삶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조언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 장기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로는 부동산 쪽 일이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낮 시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강의 시간에 졸기도 했지만 떨어져 있는 딸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악물고 하게 되었어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보다 더한 일도 못할까 싶어 공부 관련 카페들도 가입하고 틈틈이 집에서도 공부하고 인생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하게 1년가량 매달려서 자격증을 겨우 땄어요. 이후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쪽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급여도 적고 이렇다 싶은 건 없었지만 그간 제가 아주 작은 집 하나 제 이름의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니 갈수록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일을 해나가면서 꼭 내 명의의 집을 얻고 거기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내 능력으로 키워가며 살리라는 결심이 확고히 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애기 버리고 나가버려서 나랑 엄마랑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넌 가정을 깬 거야. 알겠어? 세상에, 어떻게 그 갓난아기를 버리고 나갈 수 있냐? 네가 사람이야?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꾹 깨물어 했어요. 저도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이 사는 삶은 너무나 괴로웠고 저도 너무나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걸 후회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럴 때마다 성공이라는 단어만 가슴속에 새겼죠. 이 소리를 더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후로 사진 한 장조차 보지 못한 내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잘 되어야만 했어요. 두고 봐. 내가 애 데리고 갈 거니까. 뭐라고? 너 뭐라는 거야?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전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허나 남편이 전화를 하자 시댁 식구들은 작정이라도 있는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부터 온갖 막말을 휘댔습니다. 네가 없으니 얼마나 집안이 평화로운지 모른다. 진작에 나가지 그랬니. 너 때문에 애 키우느라 고생은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너 안 보니 내 속이 다 편해. 언니, 혼자 나가 사니 행복해요? 우리 엄마가 언니 없으니 세상 편하대요. 나도 답답한 언니 안 봐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우리 집 청소는 좀 해주지 그래요. 그럼 엄마도 아이나 한번 보여준대요. 어때요? 언니도 좋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이 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그날 마침 우리 엄마 친구들 오는 날이라 잔치가 있을 거거든요. 언니가 음식 솜씨 좀 발휘해봐요.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사람 참 치욕스럽게 하더군요. 저에게 연락할 땐 오로지 심부름을 시키고 싶거나 음식해야 할 때였고 이렇게 연락해서 오라 해놓고 일을 해주면 애보게 해주겠다고 협박 아니 협박을 하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존심 굽히고 시댁 앞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댁 식구들을 보면 제가 못 참고 애를 들고 도망이라도 나올 것 같았고 그럼 양육권을 나중에 가져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언니, 아직이에요? 엄마 친구들 올 때 됐단 말이에요. 나 지금 쇼핑 나와 있으니까 언니가 가야 해요? 미안한데 못 가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장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파하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곤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아이를 위해선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 했기 때문에 일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배우고 해나가던 중에 저는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 이 땅에 저 혼자 떨어진 양 죽을 듯 괴로웠으나 희한하게도 가는 곳마다 좋은 분들이 있더군요. 옛날 옛적 점쟁이에게서 제가 일적인 인복은 타고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의 말이 새삼 생각났어요. 당시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들으시더니 참 딱하다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연 씨,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봐. 자긴 소질이 있어. 잘할 거야. 고맙습니다, 사장님. 용기를 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더 악착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같이 일하는 직원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면서도 계약을 잘 따내고 인기가 많은 중개사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일 같다고 느껴졌지만 점점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 직원분을 따라다니면서 없는 형편에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관련된 많은 일들을 배우고 관찰하고 따라하게 되었어요. 밤낮 없이 관련된 유튜브 강의도 듣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던 사이에 아주 작은 오피스텔부터 해서 조금씩 제 재산을 늘려가게 되었고 그와 별개로 저를 따르는 고객분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한창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어린 직원분만큼은 아니나 저 역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고 무려 스카우트 하러 오게 된 상황도 겪게 되었어요. 당연히 지금 사장님 덕택으로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이라 공손하게 거절을 했고 이 사정을 사장님도 알고 계셨기에 이제는 외려 저에게 고마워하시더군요. 내가 역시 인재를 잘 알아봤다니까. 지연 씨, 고마워. 이렇게 고생하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데 내가 더 잘해줘야지. 앞으로 더 잘해줄게. 그러시면서 수익도 제 쪽으로 많이 돌려주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가치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무량할 뿐이었습니다. 늘상 저를 함부로 부르고 물건을 던져대면서 돈 안 주고 쓰는 가정부 대하듯 굴던 예전 생활과 달리 제대로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장님도 가끔 지연 씨, 예전보다 얼굴 정말 좋아진 거 알아?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그러했어요. 예전이랑은 달랐어요. 훨씬 사람 자체도 단단해졌고 더 이상 누굴 만나도 기죽지 않았어요. 그러던 찰나 어떤 분이 제가 집에서 나온 사연을 알고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변호사라도 만나보고 그러지 그랬어. 제대로 싸워봤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요? 그럼 아쉽네 참. 지연 씨가 이리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 예전보다 인맥이 넓어지면서 다방면으로 지식이 쌓이다 보니 법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제서 제가 정말 억울하게 못 만나와 이혼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연차나 재산 분할이 있어서 그닥 유리하게 돌아갈 것은 없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라진 것까진 아니었지만 정말 당시에 좀 더 잘 알고 제대로 싸웠으면 어땠으려나 싶더군요. 지나간 세월이 생각나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였어요. 지금은 사정이 달랐어요. 제 명의로 작은 건물도 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제 능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이야말로 제가 당당하게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한 것으로는 당시 저를 쫓아낼 때의 남편 집보다도 시세가 높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부족할 게 없더군요. 뭐로 보아도 엄마가 데려와서 키우는 게 나쁠 게 없어 보였으며 그 전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사진들도 증거로 몇 장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졌어요. 하지만 그 절차가 겨우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어떻게든 소송을 시작해보려 했어요. 그렇게 나름 고민이 많던 차에 당시 제가 부동산 관련 일들을 하면서 벌이고 있던 SNS를 봤는지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언니는 딸내미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나가서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혼자 돈 벌고 배부르게 잘 사나 본데 적당히 하고 이제 그냥 다시 오빠랑 합쳐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자식 버리고 나갔으면 이제 돌아올 때도 됐잖아요. 딸내미 잊어버리기라도 한 거예요. 얼척이 없을 정도로 당돌하게 말을 내뱉는 시누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제 딸을 감히 입에 담다니. 저는 그런 시누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만나자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고 가보니 어째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 저를 부르기에 가봤더니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시댁 사정은 상당히 변했더군요. 시댁은 일단 아파트가 아닌 작고 쓰러질 것 같은 빌라에 사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아가씨와 일어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왔냐? 시어머니는 절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집안을 둘러보는데 제 딸은 학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정을 들어봐야겠다 싶어 물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어찌 되고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아가씨는 한숨을 푹 쉬며 짜증스런 말투로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회사가 빚더미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집도 정리되고 코로나 여파로 갖고 있던 것들도 다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오빠는 일 알아본다시고 밖으로 돌고 있는데 집 안 들어온 지는 한 달도 넘었고요. 근데 애 키울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보다시피 엄마는 아프고 나도 직장 나가야 할 처지인데 누가 애를 봐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 아가씨 말대로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아프다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가운데에서도 절 보며 네가 그리 나가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냐? 이 배은만득한 년. 이라며 욕을 해댔어요. 여전히 그 인성은 변함이 없으셨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너 보니까 좀 잘 사는 것 같더라. 부동산하고 그러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것 같던데 맞니? 어머니가 그걸 왜 물어보시죠? 네가 그리 호강에 겨워 잘 살면 옛날 생각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너 받아주고 돌봐준 시애미 생각은 안 나디? 기가 막혔죠. 받아주고 돌봐줬다니. 부려먹고 구박을 하셨겠죠. 저한테 원하는 게 뭐세요? 왜 절 부르신 거예요? 보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안 좋다 지금은. 그러니 네가 우리 집 좀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내 아들이랑도 합쳐서 다시 잘 살아봐라. 결혼할 때는 내가 집도 해주고 너한테 분에 넘치게 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우리 좀 책임져. 건물도 있는 것 같다던데. 어머니, 저 SNS 염탐이라도 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하고 싶어서 저 부른 거세요?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제와 자기를 거둬주길 바라더군요. 자기도 모자라 아가씨 그리고 전남편까지.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땐 저도 참으려 했던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가 사람이시면 적어도 사람이시면 저한테 와서 지금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죠. 뭐야?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머머머, 엄마, 이 언니 웃긴다. 아니, 우리 엄마가 뭘 얼마나 못되게 굴었다고. 언니 기억 안 나요? 엄마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집까지 해줬으면 말 다 했지.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절 두고 또 가짜는 말에 해대를 했고 더 이상 듣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전 자리에서 급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할머니! 하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딸은 키도 크고 많이 자라 있었어요. 호나 잘 못 먹은 건지 그다지 혈색이 좋지 않았고 몸도 많이 말라 있더라고요.
전 딸을 보자마자 그만 참지 못하고 엉엉 목을 놓아 울고 말았어요. 엄마? 날 알아보겠니? 그럼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여길 온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가 나 버리고 나갔다 했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는 딸에게 무슨 몹쓸 말을 한 건지 딸은 오로지 제가 자신이 싫어 모든 걸 버리고 나갔다고만 알고 있더라고요. 많이 당황했는지 제 품에 안겨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딸을 저는 살짝 놓아주곤 시어머니를 살짝 노려보다가 딸을 데리고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나간 거니 다시 올 거라고요. 정말? 엄마가 우리 딸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지? 그 집을 떠나면서 그제야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이해됐어요. 결국 제가 힘들게 쌓아올린 자산에 한참 망하고 정신없는 자기네 가족이 끼어들려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간간히 아이 얼굴 보여달라고 해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욕이 가득한 문자를 보내더니 한동안 한참을 조용히 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그 사이 집에 나름의 풍파가 있고 수습하러 다니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일이 풀렸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을 걸치려고 하는 것이었죠. 더 괘씸했고 이젠 이것들이 인간으로 생각해선 안 되겠단 마음마저 들었어요. 허나 그 집 식구들은 제가 돈을 지불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당장 이 상황에서는 곱게 놔줄 리가 없었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게 뻔했죠. 또 법적으로 알아보니 제 뜻대로 양육권을 변경해서 가져오려면 나름의 판단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더군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우길 수만도 없는 일이라 일단은 저도 고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나름의 방안들을 조언받았어요. 바로 증거를 모으는 거였죠. 얼굴만 봐도 역한 걸 꾹 참고 시댁을 들락거리면서 그때부터 전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주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슬직해서 힘들다며 밖으로 나돌고 애는 방치하고 있다는 점. 시어머니도 아프다면서 가끔 아이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빠지기도 하고 아이가 엄마인 제에게 오고 싶어 한다는 것 등을 바쁘게 증거로 변환해서 모아두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애 아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난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어떻게 자기 애 버리고 나가냐 엄마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애 똑바로 키우고 남편도 잘 받들고 시어머니 내 동생까지 다 잘 모셔라. 애 아빠는 거기에 이어 제게 돈을 달라는 부탁까지 했어요. 자기가 좋은 주식 종목을 안다면서요. 제가 못 주겠다고 하자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제게 손을 들려 하더군요. 허나 제가 기죽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있으니 더 함부로 굴지 못하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빌려줘봐. 내가 정말 이번에 대박날 수 있다니까? 너 서방 무시하냐고? 누가 서방이야? 아직 우리 재결합 안 했잖아. 오? 아니,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우리 이제 곧 재결합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고 보니 우리 살 아파트도 알아봐야지. 너 가지고 있는 집 중에 우리 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는 집 있어? 평수 좀 넓어야 할 텐데. 전 남편의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피눈물 흘릴 건 결국 시댁 쪽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저런 행동쯤이야 거뜬히 참고 넘길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절절매어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꼴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기야, 한 번만. 내가 재결합하면 정말 잘할게. 저리 말하는 남편에 이어 저에게 옷 사달라고 애교 부리는 아가씨, 시어머니를 보면 참 안심했어요. 이후 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제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났고 이제서 겨우 괴로웠던 시간들을 청산하고 딸까지 그곳에서 싹 떼올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과 시누이를 비롯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대서 욕을 하고 네가 사람이니 뭐니 난리를 쳐댔어요. 너 당장 와라. 당장 오라고.
어디서 시미를 우습게 보고 네가 세상 무서운들 모르는구나. 하지만 거기 전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녹음해서 또 넘길 거라고. 이 이상 나한테 난리치면 법적으로 또 손을 봐주겠다고 하니 그 후로 연락이 또 끊겼어요. 그래도 전 남편은 미련이 남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 빌고 난리가 났어요.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아가며 비는데 저는 그 머리 위로 침을 태 뱉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인간 정말 돈에 미친 건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나 암이야. 시험불에. 나 얼마 못 살아. 갑자기 시험부라는 말에 저는 조금은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엉엉 울면서 자신이 얼마 못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제 병원 갔다가 알게 됐어. 간암 말기라 손 쓸 수도 없대. 여보, 나 마지막 이렇게 보내기 싫어. 당신이라도 옆에 있었음 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남편을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제 결심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간 전 남편에게 당한 게 너무 커서 남편이 곧 중림원이 해도 연민도 동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절 내쫓고 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 안쓰러운 마음에 병간호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 아빠라 할지라도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혹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기는 해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저에겐 못쓸 놈이지만 아이에겐 아빠이니 죽기 전에 그래도 좋은 기억들을 안겨주기 위해 부모로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더라도 저는 저대로 이렇게 홀로 계속해서 열심히 살면서 아이를 잘 키워나갈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이혼, 남편의 죽음이란 상황에 크게 놀래 있었지만 작은 계단들을 밟고 나니 조금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잘해내고 있는 건 맞겠죠? 부모님이 계셨다면 더욱 위로와 응원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름 모르는 분들에게 사연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었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겐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래요.